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아침, 민석은 늘 하던 대로 커튼을 젖히며 하루를 시작했다. 거실 창 너머로 펼쳐진 고요한 풍경은 평온함을 담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이른 시간부터 무거운 생각으로 복잡했다. 얼마 전 받은 병원 진단서 한 장이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다. 무정자증.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건넸지만 민석은 말끝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을 수밖에 없었다. 회복 가능성은 낮고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날 이후 민석은 깊은 침묵 속에 갇혔다. 아내 유진을 볼 때마다 목구멍이 죄어왔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매번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보거나 때로는 친구 아이를 보고 미소 지을 때도 있었지만 민석은 꾹 참으며 아무 일 없는 듯 굴었다. 나 사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유진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선했다. 정말이야.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민석 오빠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둘만으로도 꽉 찬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석은 울컥하는 감정에 휩싸였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유진의 말은 구원처럼 들렸고 그는 결심했다. 이 진실은 묻어두기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이제 둘은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신혼의 꿈을 가꿔가기 시작했고 식탁 위에는 항상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음식이 놓였다. 벽 한편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속의 웃음은 모두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의 바탕에는 결코 드러내선 안 될 거짓 하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석은 때때로 밤늦게까지 깨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는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 사랑이 언젠가 깨어질까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과연 그 얼굴에 다시 웃음이 머무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유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아이 없이 살아도 돼. 우린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면서 그는 불안한 마음을 또 한 번 속으로만 감췄다. 요즘 따라 자주 듣는 말이었다. 둘 사이엔 왜 아이가 없어요? 라는 말은 겉으론 무심한 듯 건네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과 호기심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혀왔다. 민석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무정자증 판정을 감춘 채 살아가는 일이 그에게는 매일이 외줄타기였다. 주변에서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연은 눈길을 돌리며 말을 아꼈고 민석은 그런 아내의 침묵에서 미안함을 더 깊게 느꼈다. 그는 차라리 모든 걸 정리하듯 동료들에게 정관 수술을 했다고 떠들었다. 불임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듯 말하며 체면을 지키려 했고 아내에게는 그저 아이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만 전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응, 난 아이 없어도 좋아. 당신이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그 대답은 민석의 가슴을 무겁게도 동시에 따뜻하게도 만들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는 더 큰 거짓을 감당하기로 했다. 그 거짓이 사랑을 지켜준다면 잠시라도 죄책감을 견뎌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같은 물음이 맴돌았다. 언제까지 이 거짓이 이어질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민석은 거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다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가 고개를 돌려 웃었다. 그 순간 민석은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말인데 내가 정관 수술했다는 거, 그 얘기 당신한테는 괜찮은 거지? 서연은 젖은 손을 닦으며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놀랐지. 하지만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난 괜찮아. 우리 사랑이 중요하지. 아이는 선택일 뿐이잖아. 그 말에 민석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따뜻했다. 거짓으로 시작된 대화가 이렇게 진심으로 마무리된다는 건 민석에게 아이러니이자 구원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가고 불 꺼진 침실 안에서
민석은 서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녀도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은 그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다. 그 평화의 균열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것이란 걸. 민석은 또다시 아이 이야기를 꺼낸 회사 동료의 말에 괜히 목이 타들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질문보다 눈빛으로 먼저 다가오는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괜찮다고, 우린 아이 없이도 잘 지낸다고 말할수록 오히려 뭔가 감춰야 할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날 회식은 평소보다 늦게 끝났고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직원 하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팀장님은 애기 안 갖고 싶으세요? 그녀가 내민 질문은 취기가 섞인 듯 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갖고 싶죠.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민석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빛은 술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혼자였다. 방금 이혼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외도였다고 덧붙였다. 민석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선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잃은 것도 없지만 있는 것도 없는 사람. 상처의 깊이는 달라도 그 방향은 닮아 있었다. 술기운은 핑계였고 쏟아낸 감정이 결국 선을 넘게 했다. 모텔방 안, 민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았다. 아내와의 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채운이 전부였던 순간이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서로 위로받은 거잖아요. 그 말은 달콤했다. 너무도 쉬운 위안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민석은 욕실 거울 앞에 선 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눈밑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곧 머릿속에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다. 괜찮아. 어차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불륜이 아니라 그냥 위로였어. 합리화는 빠르게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집에 들어와도 눈을 맞추는 일이 줄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석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화창한 오후, 퇴근한 민석은 언제나처럼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음식 냄새가 퍼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그의 아내 유지는 등을 보인 채 조용히 접시를 닦고 있었다.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있는지도 모른 채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 유진의 말은 너무도 차분했고 그래서 오히려 낯설었다. 민석은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멈췄다. 병원, 어디 아픈 거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맑은 빛이 맺혀 있었다. 긴장한 얼굴로 그녀는 말했다. 나 임신했대.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민석의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다. 말이 되지 않았다. 임신, 그녀가. 입술이 굳어버린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의심이, 아니 공포가 먼저 앞섰다. 자신은 무정자증이다. 그것도 병원에서 명확하게 받은 결과였다.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순간 누가 그녀를 아니야. 말도 안 돼. 유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진실보다 더 강한 감정은 의심이었고 민석의 머릿속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흐트러진 퍼즐 조각처럼 흩날렸다. 그래? 정말 축하할 일이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남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 느꼈지만 워낙 복잡한 감정이 있을 거라 이해하려 했다. 응. 나도 아직 실감 안 나. 근데 당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좀 멍하네. 민석은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집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한 모금 삼켰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온갖 장면이 교차했다. 혹시 그녀도 누군가와, 하지만 언제 어디서. 그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유진은 늘 곁에서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을 그 단 한마디가 흔들어 버렸다. 밤이 되자
그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꺼냈다. 이미 끊은 지 오래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쾌한 연기를 마셔야만 할 것 같았다. 유진은 그 모습을 안방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왠지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가슴에 박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온도만을 품은 채 잠에 들었다. 민석은 눈을 감으며 되뇌었다. 이 아이 누구의 아이인 거지? 비가 올 것 같던 저녁이었다. 잔뜩 흐린 하늘 아래 민석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와이퍼는 작동하지 않았고 유리창엔 서서히 습기가 차올랐다. 라디오에선 흐느적거리는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 속에 무겁게 눌러앉아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하루도 편히 숨을 쉰 적이 없었다.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동시에 자꾸만 떠오르는 건 그녀의 뱃속 아이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석은 무작정 첫불륜 상대였던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번호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고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요. 그냥 좀 복잡해서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유진은 그의 상태를 단번에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장소만 정해주었다. 저녁 9시 강남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차를 몰았고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가 와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매혹적이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였고 짙지 않은 화장 너머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도발적이었다. 민석은 마주 앉자마자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래요. 축하드려야 하나요? 아니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았다. 그 아이가 민석의 아이가 아닐 거라는 걸. 그래서 나를 만난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아니요. 그냥 혼자 있기가 싫었어요. 아니, 어쩌면 나도 이제는 그냥 막 살고 싶어졌어요. 말끝을 흐리던 그는 천천히 유진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었다. 그럼 오늘은 위로해 줄게요. 말 없이 그 말 한마디가 벽을 무너뜨렸다. 둘은 말을 아낀 채 호텔 객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욕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고 죄책감은 무너진 논리 속에서 사라져갔다. 민석은 유진의 입술을, 목을, 어깨를 차례로 훑으며 자신이 느끼고 싶었던 감정에 집중했고 유진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불이 꺼진 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메아리 쳤고 무정자증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면죄부가 되어 주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아내에 대한 분노를 욕망으로 풀어냈다. 이건 복수였다. 이건 해방이었고 이건 절망의 방어였다. 그렇게 민석은 두 번째로 선을 넘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오래, 더 후회 없이. 눈을 감은 채 유진의 어깨에 머리를 묻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믿지 않아. 아무도. 밖에선 빗방울이 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의 선은 사라졌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리까지 왔다. 아내는 요즘 부쩍 다정해졌다. 임신한 몸으로도 남편의 옷깃을 매만지고 아침마다 유자차를 끓여 손에 쥐어줬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온기를 감싸며 무언가 더 깊이 감추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석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고 동시에 눈을 피하고 싶어졌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기 초음파 사진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복잡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초음파 사진. 그것이 아버지가 된다는 증거인 양 그의 앞에 놓일 테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 그 현실이 아내의 배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았다.
두 번째 불륜 이후 잊으려 했던 그녀. 그의 비밀을 모른 채 혹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인 그녀는 이번에도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또 나쁜 짓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었어. 그 대답은 핑계였고 도망이었으며 동시에 갈망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며 말했다. 가끔은요, 진심보다 핑계가 더 솔직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민석의 죄책감마저 무디게 만들었고, 그는 그날 밤 또다시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안긴 채 자신을 던졌다. 이중생활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더 이상 가정과 불륜을 분리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내에게일까? 상간녀에게일까? 아니면 스스로에게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깨어 있었다. 배가 불러온 몸으로도 피곤한 기색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익숙하게 미소 지었다. 많이 늦었지? 미안해. 일이 좀 많아서. 괜찮아요. 기다리는 건 익숙하니까요. 그 말에 민석은 한순간 멈칫했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다시 입가에 걸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잡았다. 그녀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석의 죄책감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는 비밀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출장 가방을 정리하는 손끝이 평소보다 묘하게 설렜다. 셔츠를 반드시 개고 속옷과 넥타이를 차곡히 챙기는 사이 그는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내와 나눴던 무수한 아침처럼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배가 불러온 몸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그를 바라봤다. 출장 길어? 그녀의 질문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다. 3박 4일. 지방이라 좀 멀어. 대답하며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 속 상간녀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빠, 호텔은 내가 알아봤어. 조식 포함으로 깔끔한 데야. 그 문자 하나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었다. 기차역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둘은 눈인사조차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려 애썼다. 목적지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소도시. 리조트 객실은 커다란 창으로 해변이 내려다 보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표정을 점점 무장해제시켰다. 이런 거 나도 처음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이라 말했지만 그건 서로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다. 감정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던 관계가 이제는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고 와인 한 병이 비워졌을 즈음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오늘은 우리 그냥 같이 있자. 그 말은 무심한 듯했지만 그의 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도덕적 경계선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밀도로. 차도 아니고 모텔도 아닌 지금은 리조트 안 침대 위에서 침묵과 키스만이 흘렀다. 이런 거 진짜 괜찮은 걸까? 그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당신이 먼저였어. 나 혼자만 감정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 그 순간 그는 핑계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동시에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커피를 내렸다. 호텔 로비에서 무료 제공되는 커피였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함께하고 싶어 했다. 아침 해가 너무 좋아.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볼까?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한편으론 진심이기도 했다. 남편은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내에게 보였던 미소와는 달랐다. 그게 진짜 가능할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확신도 후회도 없었다. 당신만 원하면 난 다 버릴 수 있어.
그 말에 그는 다시 숨을 쉬지 못했다. 아내가 들려줬던 임신 소식이 머리를 스쳤고 그녀가 신나게 아기 옷을 고르던 모습이 겹쳐졌다. 그 모든 게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감정과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리조트에서 나오는 길,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내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다녀와. 나 오늘 병원에서 태동 처음 느꼈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섰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슬픈 듯, 기쁜 듯, 어디로 튈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아내는 병원 봉투를 들고 와서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불렀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올려놓으며 말했다. 병원 다녀왔어. 아기 건강하대. 그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웃음을 외면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은 차가운 식은땀에 젖어갔다. 초음파 사진 속 작디작은 생명이 한없이 생경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서류를 꺼냈다. 수년 전 불임 진단을 받은 병원의 기록. 분명히 그랬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그런데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고 분명히 정관 수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한 건 나였다. 그렇다면 대체 이건 뭐지? 머리가 어지러웠다. 다음 날 출근을 가장하고 나는 진단을 받았던 병원으로 갔다. 그때의 의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내 이름을 말하고 다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다. 몇 차례의 대기와 검사가 끝나고 마침내 들은 말은 내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다. 이전에 오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자수 정상입니다. 자녀 계획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모든 게 완전히 엉켜 있었다. 병원에 오진, 아내의 임신, 나의 의심, 그리고 상간녀. 숨이 턱 막혔다. 아내는 배신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나만이 그 모든 시간을 진심 없이 살아왔던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어깨 너머로 오래 걸렸네 하고 묻는 그 목소리가 왠지 낯설게 들렸다. 나는 입을 열지 못하고 그녀의 등 뒤에 섰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여보 혹시 우리 아이 이름은 정해뒀어? 아내는 뒤돌아보며 웃었다. 가지. 당신이랑 같이 짓고 싶어서.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믿음을 깨뜨린 건 나였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나였다. 그렇게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한 현실 속에서.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멍해졌다. 어제 아내와 산부인과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고 그 하루 사이 또 다른 여자의 입에서 같은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거짓말 같았다. 아니, 웃기지도 않는 드라마 같았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방 안을 맴돌았다. 한때 단순한 외로움의 위로였던 관계가 두 번째 아이라는 이름의 진실 앞에서 순식간에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 여자 지연은 당황한 듯 남자의 손을 붙잡았다. 오빠, 나 농담 아니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나중에 진단서도 보여줄게. 잠깐만, 그럼 지금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란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끄덕임이 그의 숨을 틀어막았다. 불임이라는 오진을 알아챘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었다. 아이가 없을 거라 믿고 저지른 실수들이니까. 그런데 이젠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숨을 틈도 없었다. 그는 두 명의 여자에게 아이를 가진 남자가 되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 혼자 키우라고 말해도 좋아. 책임지라고도 안 할게. 근데 그냥 알아만 줘. 내 아이라는 거. 지연의 말은 무게 없이 가볍게 들렸지만 그에게는 돌처럼 내려앉았다. 책임을 지지 말라고. 그는 책임감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의 허위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옆에 누웠지만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초음파 사진을 옆에 두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배 속에 품고 있는 생명이 진짜 자기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믿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또 다른 죄의식을 떠올리게 했다. 둘 다 내 아이야? 그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잔인하고 아이러니할 수 있는 걸까? 우정자증이라는 오진 하나가 그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분주히 움직였고 하늘은 말도 안 되게 맑았다. 하지만 민석의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단 한 장의 잘못된 진단지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가 괜한 죄를 짓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결국 이 죄는 내 안에 있었던 욕망의 본성 때문이었을까? 택시 뒷좌석에 앉은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같은 사람이 아빠가 돼도 괜찮을까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시선을 앞으로 돌린 채 답했다. 아버지가 되는 건 자격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달린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민석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지금 그는 두 생명을 동시에 책임질 수도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의 진실은 그에게 구원이 아닌 형벌로 돌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버지가 되기엔 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상간녀였다. 병원 다녀왔어. 아기 잘 있대.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민석은 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진실은 이제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불 꺼진 거실, 서랍 위에 덩그러니 놓인 초음파 사진 한 장. 그의 눈길은 매일같이 그 사진으로 향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심을 떠올려야 했다. 상간녀의 임신을 들은 그날 이후 그에겐 숨 쉴 틈조차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아이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양날의 칼처럼 느껴졌다. 죄책감이 죄의식으로, 죄의식이 도피로, 도피는 술로 이어졌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또 회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의심조차 없었다. 그는 무너지는 속을 억지로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식이었어. 그냥 좀 길어졌네. 거짓말이었다. 회식은커녕 그는 퇴근과 동시에 어둡고 비좁은 술집에 박혀 있었다. 상간녀에게도 연락을 끊은 채 스스로를 외면하며 바닥까지 내려가길 자처하고 있었다. 나는 왜 이토록 나약한 인간이 된 걸까? 아내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혹시 나 때문에 힘든 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말끝을 애써 삼켰다. 그 순간마저도 그녀는 그의 눈빛 하나로 모든 걸 믿어버렸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은 그를 조여왔다. 알코올에 절은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 소파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덮어주곤 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었다. 차라리 다 말해버릴까? 이 모든 걸. 그러나 입술을 열면 돌아올 건 그녀의 눈물, 그리고 아이였다. 그 불안이 매일 밤 그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 술기운에 휘청이며 문 앞에 선 그는 끝끝내 열쇠를 돌리지 못한 채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의 품이 아니라 기억이 흐릿한 상간녀의 침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중의 삶 겹쳐진 거짓, 꾹 누른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은 하루하루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다. 아내가 정성스레 차려놓은 저녁상 위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는 한 점의 숟가락도 들어가지 않았다. 몇 시간째 식은 국물만 바라보고 앉아있던 그에게서 불안은 그 자체로 냄새처럼 번졌다. 술기운은 애초부터 핑계였다. 뺨을 훑은 위스키 향보다 가슴을 파고드는 죄책감이 더 뜨거웠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정말 이상해, 당신.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칼날 같았다. 내가 바람을 피웠어.
순간 식탁 위 유리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지며 깨졌다. 뭐라고? 회사 회식 때였어. 그냥 술김에 처음엔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두 번, 세 번이 되고 됐어.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귀를 감싸 쥐었다. 그는 애써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 임신했대. 뭐라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남았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가진 이 아이는 대체 뭐냐고? 이건 당신 아이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나도 그게 너무 무서워. 무서워서 바람을 핀 거야? 나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 여자한테는 몇 번씩 가면서 남편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도 당신 아이야. 근데 당신은 나보다 그 여자가 먼저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저 죄책감을 마비시키기 위한 도피였어. 널 사랑해. 여전히.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돌아섰다. 난 몰라. 정말 모르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더 미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다툼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끝처럼 들렸다. 거실 한켠 식은 반찬과 쏟아진 국물은 이 집에 남은 온기를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용서도 분노도 미래도 없는 공간 속에서 아내와 이혼한 후 나는 마치 벗어나고 싶었던 감옥을 나온 듯 당장이라도 해방감을 느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하루 이틀짜리 자유였고 그 이후는 진창 같은 현실뿐이었다. 상간녀는 아이를 품고 있었고 나는 그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품은 여자는 더 이상 나를 유혹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갈망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너 그 여자랑 다시 연락한 거 아니지? 그녀는 불쑥 그렇게 물었다. 이유 없는 의심이 아니었다. 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그녀도 알았던 거다. 피하지도 그렇다고 대놓고 인정하지도 못한 나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애초에 이 모든 게 진심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그저 서로 외로워서, 미쳐서, 혹은 잠시 욕망에 잡아먹혀 그렇게 엮인 관계였을 뿐인데 이제는 서로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혼까지 했는데 이젠 좀 책임질 생각은 있는 거지. 그녀는 부쩍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웠고 나는 또다시 그 속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러나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집은 이제 그녀의 집이었고 나의 책임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나는 무정자증이라는 오진 하나에 인생 전체가 계획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숨소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 아내에게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뒤섞인 고민들이 뇌리를 때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은 내 선택이었고 그 책임은 나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냥 같이 살지 말까. 그 말은 내게 구원의 말이 아니라 최종 통보다. 그녀도 이 관계에 지쳐 있었던 거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상은 감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고 나도 그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술을 한 병 다 비우고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창 너머로 내 모습이 보였다. 불륜으로 아내를 잃고 죄책감에 무너지고 결국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무정자증이란 거짓에 휘둘린 비참한 남자. 더 이상 어떤 선택도 어떤 감정도 진시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고 그 지점에서 나는 멈춰버렸다. 비가 오지 않아도 흐린 하늘이 며칠째 이어졌고 어깨는 하루하루 조금씩 무거워졌다. 집 안은 어지럽지도 반짝이지도 않았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벽지 사이에 스며 있었고
민석은 늘 그렇듯 구겨진 셔츠에 맥주캔을 들고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옷걸이에 걸린 양복은 먼지를 썩고 냉장고 안 반찬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유통기한을 넘겨갔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 역시 전화할 곳도 없었다. 아내와 갈라선 지 1년, 상간녀와도 헤어진 지 6달.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본래부터 혼자였을지도 몰랐다.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니? 거울 앞에 선 민석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비어버린 눈동자에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 애는 잘 크고 있을까? 다시 떠오른 것은 지연의 얼굴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병원 퇴원복을 입고 있었다. 눈은 부었고 어깨는 내려앉았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고요한 기도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날 지연은 그렇게 말했다. 증명서를 꺼내 보이며 자신이 아이를 가진 건 결국 당신의 실수도 나의 배신도 아니라고.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에 당신은 날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당신을 다시 끌어안을 수 없다고. 민석은 그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며 이렇게 되뇌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상간녀에게도 차였다. 인생을 돌이켜보며 민석과 함께한 시간은 단지 외로움에 기대었던 통과 이래였다고 했다. 그렇게 그녀도 아이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다. 야, 요즘 뭐하고 지내냐? 일 그냥 그런 대로. 바쁘지도 안 바쁘지도 않고. 그래도 좀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람답게. 그게 뭐였더라. 오랜 친구의 안부에도 민석은 웃지 않았다. 전화기를 끊고 거실로 나와 먼지를 털지 않은 액자 하나를 바라봤다. 신혼 초 둘이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 그때 그는 확신했다.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하지만 그는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가장 큰 상처는 자신이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상담도 몇 번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었다. 약을 먹고 잠을 자고 TV를 보다 잠들고 눈 뜨면 멍하니 하루를 보냈다. 창밖을 보며 민석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지연아, 너는 괜찮니? 너는 나 없이도 괜찮은 거지. 답은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선 응, 나 없이도 괜찮아라는 말이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에 더 아팠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걷던 민석은 어느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다. 무심히 시선을 돌렸던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아니, 그들이 있었다. 유진.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작은 손을 꼭 쥐고 환히 웃으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은 민석이 한때 그토록 꿈꿨던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이의 옆모습엔 민석의 이마선이, 그 웃음 속엔 민석의 어릴 적 사진이 겹쳐졌다. 순간 눈물이 났다. 이유도 없이. 아니, 너무 뚜렷한 이유 때문이었다. 아, 저 아이가 내 아이였구나. 유진은 민석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봐도 모르는 척했을지도 몰랐다. 이미 오래전에 끊어낸 인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묻었을 테니까. 민석은 그 자리에 선 채 묵묵히 그들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때 자신의 손안에 있었던 삶, 너무 쉽게 놓아버린 그 평온한 행복이 이제는 남의 풍경처럼 아득했다. 민석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였다. 나는 결국 나 자신에게 속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그때 병원에 오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유진이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고 아이는 팔짝팔짝 뛰며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목을 움켜쥐며 스스로를 탓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민석은 발걸음을 돌렸다. 그 어느 때보다 천천히 무겁게.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녀는 낚싯대를 챙겼고 낡은 쿨러와 바람 빠진 방석,
그리고 야간 조명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주말엔 늘 낚시터였다. 남편인 나는 처음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요즘 보기 드문 취미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고 자연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낚시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어떤 도덕선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일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까지 했었다. 이번 주는 포인트 옮겨봤어. 지난번엔 잉어가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마. 밤낚시 춥지 않게 챙기고.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챙겨 넣는 살림살이를 멍하니 바라봤다. 쿨러에 손을 얹으며 말하는 그녀의 입꼬리는 조금 올라가 있었고 짐을 드는 어깨엔 낯선 여유가 걸려 있었다. 마치 낚시가 아닌 어딘가를 가는 일이 더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부지런히 집을 나섰고 일요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방 안에선 물비린내 대신 꽃향기가 났고 늘 쓰던 낚시복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던 날도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의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는 그녀를 믿기로 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던 그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했다. 낚시가 사람을 더 생기 있게 만든다면 왜 그녀는 낚싯대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루어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지나쳐가는 걸까? 주말엔 또 어디 포인트야? 이번엔 새로 생긴 곳인데 사람이 별로 없다더라고. 조용해서 좋아. 그래도 낚시는 핑계고 쉬러 가는 거지. 그게 왜 핑계야?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말을 던져두고선 이어폰을 끼며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엔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아닌 떠날 준비만 남아 있었다. 처음엔 그저 부러웠다. SNS 피드를 가득 채운 낚시터 풍경과 고요한 수면 위로 퍼지는 물안개, 그리고 한 손엔 커피를 든 채 낚싯대를 들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 사진 속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아무도 없다는 듯한 배경, 누군가의 인기척 하나 없는 낯선 공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배경이 이상하게 나치기 시작했다. 잔디 위에 깔린 돗자리의 색깔이 이전과 달랐고 사진 구도는 누가 찍어준 듯 어딘가 인위적으로 다듬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각도에서만 반복적으로 찍히는 그녀의 표정은 너무 완벽했다. 셀카 삼각대로는 낼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이 깃든 프레임이었다. 이 사진 누가 찍어준 거야? 응, 그냥 타이머. 요즘엔 스마트워치로도 되잖아. 그래도 구도가 너무 잘 잡혔는데. 혼자 많이 하다 보면 감각 생겨. 몰랐어. 그녀는 웃으며 핸드폰을 뒤로 감췄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고 확인은 곧 믿지 않는다는 선언 같아서. 하지만 며칠 후 올라온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내 생각을 흔들었다. 배경에 흐릿하게 잡힌 그늘 속 누군가의 신발 끝이 걸쳐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운동화였다. 낚시를 즐긴다는 말과 달리 그녀는 그날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고 대체 왜 이런 걸 확대해보며 의미를 부여하려 하는지조차 납득하지 못했다. 이번 주도 나가. 응. 바람 좀 쐬러. 요즘 회사에서 진짜 머리 아파. 같이 가면 안 돼. 거긴 너랑은 안 맞아. 좀 조용하거든. 그녀는 짐을 챙기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화는 형식적으로 흘렀고 나는 대답의 무게보다 그 짧은 숨 사이의 망설임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올라온 사진. 그녀의 옷은 분명 혼자 낚시를 하기엔 지나치게 얇고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넘기다 어느새 팔짱 낀 두 팔의 실루엣이 물빛 너머로 겹쳐져 있던 걸 알아차리고 말았다. 불빛은 흐렸다. 붉은 잿불이 모닥불 끝자락에 가물거리며 꺼져갈 때쯤 그녀는 텐트 쪽을 천천히 향하고 있었다. 낚싯대를 옆에 세워둔 채 양손은 두꺼운 패딩 안으로 꼭 쥔 무릎을 감싸 안은 모습이었고 그 옆자리엔 누군가가 있었다. 나직지 않은 실루엣, 하지만 불빛에 비친 뺨의 곡선은 확실히 다정했다. 오늘 많이 추웠죠? 아니요. 난 오히려 더웠어요. 계속 보고 있어서. 그는 웃으며 말했고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한 톤이었다. 어색하지 않았고 멀지도 않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이내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른 손 위로 얹혔다. 낚시보다 이 밤이 더 좋네요. 조용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심지어 양심 소리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소리는 가까이서 바닥을 치듯 속삭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불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텐트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녀도 모르게 손등이 닿고 그게 천천히 팔로 이어질 무렵부터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확신이 담긴 동작으로.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되려 팔을 허리에 걸치며 균형을 맞췄고 입가엔 미묘한 떨림이 맴돌았다. 괜찮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용기 내겠어요? 작은 램프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먼저 텐트 지퍼를 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며 안쪽에 깔린 담요를 휘날렸고 텐트 안에는 물비늘 대신 숨결만 남았다. 어둠은 조심스러웠고 입맞춤은 조용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목덜미를 타고 내려온 입술, 그리고 짧게 끊긴 호흡이 어두운 텐트 속을 메웠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왜 오늘 밤이어야 했는지, 왜 자신이어야 했는지, 아니면 왜 이토록 쉽게 허락해버렸는지. 텐트의 작은 방수천이 바람에 울렁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등을 돌렸다가 다시 안겼다. 혹시 이거 후회할까요? 당신이 묻는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전 괜찮아요. 무릎을 구부리고 몸을 말았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어딘가 안쓰럽고 어딘가 후련하면서도 끝내 감춰지지 않는 치명적인 웃음. 그 순간 텐트 바깥의 물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낚싯대는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고 고요함 속에선 오직 두 사람의 몸짓만이 밤을 움직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텐트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릴 또 하나의 혼자만의 캠핑 기록을 만들었다. 잘 쉬었어. 응, 혼자만의 시간이었어.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커피를 시켜갔다. 모르고 싶어서 묻지 않았다. 믿고 싶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텐트 안 그녀가 그날 넘은 선의 무게는 이제 그녀 혼자만 아는 비밀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처음 보는 작은 립스틱을 발견했다. 낯선 브랜드, 낯선 색감. 하지만 확실히 그녀의 것이었다. 늘 쓰던 색과는 달랐다. 화장대 위에 놓인 것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색조가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옅은 베이지나 핑크만 썼는데 요즘은 레드, 코랄, 버건디 점점 선명하고 묘하게 도발적이었다. 화장 달라졌네. 내가 무심히 말을 꺼냈다. 오늘도 예쁘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웃지 않았다.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표정이 없었다. 입술을 한 번 눌러 닦고는 립스틱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은? 그냥 칭찬인데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 변화가 내심 거슬렸다. 평소보다 좀 더 진한 아이라인, 달라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날따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 그녀는 낚시 가는 날이면 항상 꾸미지 않는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꼭 립스틱을 바르고 꼭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갸웃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화장대 위에 흐트러진 브러쉬를 정리하며 립스틱을 손에 쥐고 몇 가지를 비교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무표정했고 조심스러웠으며 무언가를 고르며 망설였다. 요즘 왜 이렇게 화장품이 늘어? 당신은 그런 것도 다 기억해. 그럼 집에 있는 건 다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웃는 건지 아닌지도 분간이 어려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가끔은 나도 여자니까. 그 말이 어쩐지 멀게 들렸다. 함께 살아온 세월 중 단 한 번도 그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항상 편한 게 최고야라며 외출복도 잘 안 입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립스틱을 3개쯤 가방에 넣고 향수까지 챙긴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브랜드의 것들로. 그날 오후 그녀가 다녀간 욕실의 수건엔 미세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괜히 그 수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그대로 세탁기 안에 넣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낚시터에 갔다. 낚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듯한 눈빛으로 여느 때보다 더 가볍게 옷깃을 털며 나갔다. 나는 멍하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집 안이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부터 내 의심도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비는 아침부터 제멋대로 내리고 있었다. 창틀에 닿은 물방울은 매끈한 유리 위를 따라 맥없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오래된 낚시 가방을 조용히 들고 나왔다. 오늘도 낚시라며 남편에게 키스를 건넸지만 그 입술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주차장 아래 낯익은 차 한 대가 있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창을 두드리자 그제야 조용히 문이 열렸다. 실내엔 낚시 미끼 대신 정리되지 않은 숨소리만이 퍼져 있었고 남자의 손은 아직 핸들 위에 걸쳐진 채였다. 많이 젖었네요. 이런 날 낚시하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손등은 이미 그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남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며 그녀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이 닿는 그 짧은 온기에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고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낚시 가방을 밀쳐냈다. 그래도 낚시 도구는 챙겨왔네. 당신이랑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려. 낚싯대든 뭐든. 비는 점점 거세졌다. 그들은 아예 차량 안을 벗어나지도 않았다. 모텔이 아닌 이젠 차 안조차 충분히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여느 때처럼 말없이 서로의 옷깃을 당기던 손은 오늘따라 조금 더 거칠었고 그녀는 우비를 벗지도 않은 채 무릎 위에 걸터 앉았다. 여기서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근데 더는 참기 싫어요. 우비가 허벅지 위에서 주르륵 미끄러졌고 그녀의 다리는 차가운 가죽 시트 위에서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속옷은 이미 따로 챙기지 않았고 그 사실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게 여겨졌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올라오다 멈췄다. 생각보다 준비가 됐네.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은 반칙이에요. 그녀의 목덜미에 닿은 입술은 말보다 훨씬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창밖은 온통 흐려졌고 조수석에 걸쳐진 우비만이 무엇이 벗겨졌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차 안은 습기로 가득 찼고 손등과 허리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시트가 밀리는 소리, 숨이 급하게 끊어지다 이어지는 리듬. 그 와중에도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이후로. 나도. 그날 이후로 다른 날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남자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끌어내며 속삭였다. 비 오는 날은 다정하잖아요. 딱 오늘 같은 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허리는 더 깊이 밀착됐고 자동차는 그 자리에 멈춘 채 흔들림만을 반복했다. 그날 둘 사이엔 낚싯줄 하나조차 남지 않았다. 비에 젖은 건 것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도, 지켜보는 시선도,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양심도 모두 젖어 무너졌다. 장 보러 나간 길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날씨답게 대형마트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속에서 민재는 시식용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었다. 단맛은 꽤 괜찮았고 이 정도면 수정이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장 크고 둥근 수박 하나를 고른 뒤 땀에 젖은 셔츠를 매만지며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실내는 이상하게 조용했고 동시에 욕실에서 물소리가 기미하게 흘러나왔다. 평소보다 이른 귀가였기에 그는 괜히 눈치를 보듯 조심스럽게 현관에 수박을 내려놓았다. 신발을 벗으며 수정아, 나왔어. 수박 샀어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욕실 문 너머로 물줄기 소리가 멈췄고 이어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낮게 이어지는 여자 목소리는 그가 아는 멜로디는 아니었다.
어딘가 나른하고 여유롭고 기분 좋게 풀어진 음정이었다. 그 소리에 민재는 무심히 수박을 손에 쥔 채 멍해졌고 웃음도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잠시 멈췄다. 수박 샀다니까. 다시 한 번 말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이어지는 건 욕실 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피어오르는 콧노래뿐이었다. 이상하게 그 순간 민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흐릿하게 끌려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가 욕실 앞을 지날 때 문틈 사이로 수증기가 흘러나왔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순간 민재는 문득 생각했다. 수정이 지금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뭘까? 욕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수박을 도마에 올리며 조심스레 칼집을 냈다. 잘 익었네. 혼잣말처럼 중얼인 그 한마디에조차 무언가 허전한 기운이 맴돌았고 민재는 알 수 없는 묘한 이물감을 아는 채 조용히 수박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 너머 욕실 안에서는 다시 나지막한 노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회사 동료의 말이었다. 형수님, 요즘에도 낚시 다니세요. 그 말이 별 뜻 없이 들릴 수도 있었지만 민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헛기침으로 얼버무리긴 했지만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평소엔 아내가 어디 가든 무심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날은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혼자서 낚시를 매주 빠짐없이. 사진은 항상 혼자 찍은 것뿐인데 배경에 사람 그림자가. 민호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점심시간 무렵 친구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혹시 이번 주말 시간 돼? 왜? 갑자기 무슨 일인데? 민호는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 그냥 부탁 하나 좀 하려고. 수혁은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짐작이라도 한 듯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설마 은지 씨 낚시 가는 거 따라가 보자는 거야? 미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 내가 괜찮으면 좀 봐줘. 괜히 내가 가서 들키면 미행하는 의미가 없잖아. 야, 넌 지금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고 있네. 그런 거 괜히 봤다가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게 더 미치겠어. 침묵이 흘렀다. 수혁은 대답 없이 숨만 길게 뱉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가볼게. 대신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민호는 가볍게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의심이란 건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알게 되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오랫동안 애써 모른 척 해왔던 결과였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짐을 챙겼다. 챙긴다기보단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매는 모습이었다. 내일은 어디 낚시터야? 민호가 물었고 은지는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다. 계곡 쪽으로. 친구들이랑 텐트도 칠 거야. 계곡이면 좀 멀지 않아? 응. 그래서 아마 늦을 수도 있어. 그녀는 당연한 듯 말했고 민호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가슴속은 타들어가는데 입안은 자꾸 메말랐다. 다음 날 수혁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다. 지금 출발했어. 연락은 끝나고 할게. 민호는 그저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귀에서는 아내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그 멜로디가 낯설게 느껴졌다. 비 오는 날이었고 수혁은 차 안에서 핸들을 감싼 채 창밖을 응시했다. 낚시터라고 하기엔 너무 한적했고 그늘막은 생각보다 더 안쪽에 설치돼 있었다. 은지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있는 남자는 젊고 말수가 적은 편인지 은지가 주로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 친구들과 나누는 밝은 웃음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입꼬리가 부드럽게 말리고 고개가 자주 기울었으며 시선은 오래 머물렀다. 저 정도면 사귄다고 해도 말이 되겠지. 하지만 수혁은 더 다가가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질끈 감았다가 손에 힘을 주고 다시 떴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기 전까지 수혁은 몇 번이나 망설였다. 어땠어?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수혁은 짧게 한숨을 뱉었다. 확실한 건 없어. 다만, 둘이 꽤 친해 보이더라.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눈빛이 너도 보면 알 거야. 그 말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혁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둘 사이엔 핸드폰 너머로도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흘렀다. 수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은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수혁의 눈에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오래된 감정을 숨기고 마치 괜찮은 척하며 짓는 억지로 만든 평온함 같았다. 민호야. 응.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 민호는 핸드폰을 끄는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책상 위엔 낚시용 장갑과 바늘 케이스가 놓여 있었고 은지가 늘 챙겨가는 작은 쿨러 가방은 여전히 베란다 옆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매주 다녀오던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는 걸. 그 속에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으며 그는 그 바깥에 서 있는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수혁은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다. 친구의 부탁이었고 여느 때처럼 성의껏 한두 번 관찰해주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낚시터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먼저 인사했고 수혁은 얼떨결에 웃었다. 혹시 지난번에도 여기 오셨죠? 그녀가 물었고 수혁은 본능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낚시 배워보려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수혁은 애써 물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그 선이 좋았다. 어디까지나 낯선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서 수혁은 그날 하루를 유난히 오래 기억하게 된다. 그녀는 햇살 아래에서 손등을 들어 그늘을 만들고 물에 뜬 찌를 바라보다 가볍게 웃었다. 낚시라는 게 참 묘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 알죠? 수혁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낚시찌가 아닌 그녀의 엽선이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했을 뿐이다. 며칠 후 수혁은 스스로 다시 낚시터로 향했다. 한 번 더, 딱 한 번만 보면 그만둘 수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또 먼저 다가왔고 그날은 먼저 커피를 내밀었다. 오늘은 진짜 혼자네요. 수혁은 순간적으로 그녀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혼자 생각 좀 하려고. 그녀는 말없이 옆에 앉았다. 물살은 잔잔했고 그녀의 숨결은 바람보다 가까웠다. 수혁은 자리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혁을 바라보며 입꼬리만 올렸다. 그런 질문, 지금은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그 말에 수혁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미행이 아닌 만남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감정과 대가는 생각하지 않았다. 수혁은 물가에 처박아 둔 의자를 접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등 뒤에서 작은 냄비에 물을 부으며 조용히 흥얼거렸고 그 멜로디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해서 그는 그 소리에 귀를 빼앗긴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하늘은 이미 짙게 가라앉았고 불빛 없는 야외는 그저 어둠이 전부였다. 이거 오늘 안에 말려야 하는데 마른 타월 좀 줄래요? 그녀가 텐트 앞에 쪼그려 앉은 채 말했다. 수혁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옮겼고 그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의 온몸의 감각은 갑자기 곤두섰다. 그녀의 손이 젖은 소매를 붙잡고 털어내는 모양새는 어쩐지 자극적이었고 굳이 바람이 없어도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그 모습은 감춰야 할 부위보다도 더 짙은 상상을 만들게 했다. 이럴 거면 오지 말 걸 그랬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이듯 말하며 수혁을 쳐다봤다. 왜요? 수혁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눈을 피하지 못했다. 너무 조용하잖아요. 말이 없으면 자꾸 눈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의 팔을 짚으며 장난처럼 웃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수혁이 작게 물었다. 그건 수혁 씨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텐트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수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따라 들어갔고, 안은 작고 눅눅했으며 가느다란 라이트 하나만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무릎 위에 수건을 올려둔 채 앉아 있었다. 지금 나가면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물었고, 수혁은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이 먼저 그의 뺨을 더듬었고, 그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숨이 가까워지고 무릎이 닿고 이불이 미끄러졌고 낚시용 매트가 바스락이며 눌렸다. 작은 텐트 안 외투는 한켠에 밀렸고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입술이 붙었고 손이 셔츠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으나 그녀의 몸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그가 입술을 뗐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나 지금 남편 생각 안 나요. 당신은요? 그 말에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눕혔고 한동안 안쪽에선 숨소리만 가득했다. 바깥에선 풀벌레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텐트 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수혁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친구의 친구가 아니었고 그날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 밤 텐트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죄책감보다 짜릿함이 앞섰으며 끈적한 땀이 서로의 피부를 타고 흐를 때 그들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 몸을 던졌고 손에 쥔 물 한 잔을 들이켠 후에야 한숨을 뱉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수혁의 말이 생각나 다시 고개를 저었다. 별일 없더라. 그냥 평범했어. 짧았지만 그 말엔 수혁 특유의 무심함이 묻어 있었고 그 말만큼은 왠지 모르게 믿고 싶었다. 자기야, 수박 자를까? 아내가 부엌에서 묻는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말투.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다. 응, 그냥 나중에 먹자. 말끝을 흐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아내가 다가와 내 옆에 살짝 기대 앉았고 희미한 체향이 코끝을 스쳤다.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 얼굴이 많이 말랐어.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 따뜻함이 위로보다 이상하게 미안함처럼 느껴져서 나는 눈을 떴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별일 없었지. 아무 의도 없는 듯 툭 던진 내 말에 아내는 웃었다. 짧은 숨과 함께 별일이 뭐가 있겠어. 나야 뭐 항상 똑같지. 나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묻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침묵했고 그녀는 그 틈에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있잖아, 고마워.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지 판단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왔고 등 뒤에서 팔을 감았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감정이 내가 잠시 미뤄뒀던 의심을 다시 일깨웠다. 너무 다정했다. 너무 부드러웠고 평소와 달리 나를 오래 안았다. 그녀는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냥 오늘은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눈치챘다기보다는 모르는 척해야만 할 것 같은 불길함 때문이었다. 수혁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아무 일 없었다던 말. 그리고 그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있는 나 자신. 그렇게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른 숨을 쉬며 잠든 듯 했지만 나는 그 숨결 하나하나의 숨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믿음은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무언의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혁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농담도 적었으며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쪽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전화를 걸어 약속 없이 찾아간 그의 사무실. 그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뭐 찍은 건 없어. 나는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내가 직접 그녀를 미행할 수 없었기에 수혁에게 부탁한 그 일. 사진 한 장쯤은, 증거 하나쯤은 남겼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고개를 젓고 천천히 말했다. 필요 없더라. 그냥 아무 일도 없더라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때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수혁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래도 내가 갔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말하자 수혁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표정에서 어떤 진심도 어떤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유난히 다정했다. 평소보다 먼저 밥상을 차렸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물컵을 식탁에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 참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의심을 삼킨 채, 의심 속에 머무른 채.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내 팔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먼저 등을 돌리자 그녀는 뒤에서 속삭였다. 요즘 내가 좀 이상했죠. 미안해요. 신경 쓸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부턴 진짜로 낚시만 다닐게요. 그 말에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뻔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라는 말. 그 안에 숨어있는 무수한 거짓과 진실 모두가 나를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진은 없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식탁 위 태블릿 화면엔 사진 하나가 떠 있었다. 조용한 집 안, 부엌 쪽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고 민재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은 채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거실 바닥을 조용히 덮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감정 없는 무표정처럼 보였지만 입술 아래로는 미세한 경련이 반복되고 있었다. 유정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민재는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이 사람 알아? 태블릿 화면을 밀자 수혁의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낚시터 옆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뒷배경은 흐릿했지만 그 남자의 얼굴만큼은 또렷했다. 유정은 한 걸음 멈칫하더니 화면을 본다. 시선은 일순 흔들렸고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알지. 짧고 흔들리는 대답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요하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잔잔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랑 있으면 숨이 쉬어졌나 보지. 유정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다물었다. 눈꺼풀 아래서 서서히 고인 눈물이 결국 흘러내리고 그녀는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낸다. 민재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고 한숨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했는데 이젠 말조차 필요 없네. 이미 표정이 다 말하고 있으니까. 유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아무리 느려도 용서가 되지 못했고 민재의 말끝은 이제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벽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민재는 사진 한 장으로 미행을 보냈던 수혁과 아내 둘을 한 번에 낚은 것이다. 유정은 문 앞에 놓인 캐리어에 손잡이를 올리고 있었다. 민재는 거실 한복판에 앉은 채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고 말없이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고 그는 느릿하게 사인한 뒤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겼다. 유정은 등을 돌린 채 그 기척만 듣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얇은 종이 안엔 접힌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이게 위자료야. 딱 그 정도 감정이니까. 유정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놀라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문 채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고. 근데 이 집은 내 거였어. 결혼 전에 이미 내가 전세금 다 넣고 시작한 거잖아. 유정은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반박도 항변도 없이 캐리어를 손에 쥔 채 다시 몸을 돌린다. 민재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들어 통화를 시작했다. 대리운전 맞죠? 주소 보내드릴게요. 집만 보내요. 사람은 안 태우셔도 돼요. 그 한마디에 유정은 몸을 멈칫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고막 깊숙이 스며든 채 오랫동안 머물렀다.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방 안엔 그의 호흡만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방 안 한 구석에 놓인 낚싯대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조심스레 그걸 들어 올려 먼지를 털었고 태우지도 쓰지도 않은 채 천천히 벽에 걸었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어디에도 던져지지 않은 그 낚싯대는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다. 한때 누군가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허망해지기 전 먼저 놓아야 했던 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싱크대엔 물 한 방울이 맺히지 않았고 식탁 위엔 둘이 앉았던 흔적이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집은 깨끗했지만 그만큼 썰렁했다. 텅 빈 공간을 채운 건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아닌 정적뿐이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민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었다. 불편했던 관계, 뒤틀린 신뢰, 다 타버린 감정들. 이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혁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민재도 먼저 찾지 않았다. 유정도 마찬가지였다. 짐을 나간 이후로 그녀는 사라졌고 다시 돌아올 기미도 돌아올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재는 마당으로 나가 한참을 서 있었다. 초가을의 바람이 지나가는 풀잎을 스쳤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낚시는 기다림이라더군요. 미끼 하나 잘 꿰어서 고요한 물가에 던져두는 거.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썩은 미끼를 던질 순 없잖아요. 애초에 물릴 가치도 없는 걸 던졌다는 거니까.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들어오며 마지막으로 그 벽에 걸린 낚싯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낚싯줄도 없고 갈고리도 빠진 그것은 그냥 장식일 뿐이었다. 무기력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난 그냥 그 둘을 물에서 건져낸 것뿐이에요. 그 말과 함께 민재는 방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은 채